1991년 7월 서울 북부의 한 사립대학 캠퍼스였습니다. 여름 방학을 앞둔 교정은 고요했죠. 나무 그늘 아래로 햇살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지게 됩니다. 1991년 7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 40분경이었죠. 인문관 3층 복도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비명의 주인공은 외국어 문학과 조교 이혜진 씨였죠. 출근길에 그녀가 마주한 광경. 복도 한가운데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흥건했죠. 처음엔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김성민 교수였죠. 평소 존경하던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이혜진 씨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김성민 교수는 몇 시간 전에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망이 확인됐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이 현장을 장악했죠. 인문관 3층은 즉시 통제됐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죠. 김성민 교수 41살의 학자였습니다. 외국어 문학과에서 영문학을 가르쳤죠. 하지만 그의 진짜 명성은 번역가로서였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번역 일을 해왔습니다. 영미 문학의 주요 작품들을 한국어로 옮겼죠. 섬세한 문체와 깊이 있는 해석으로 유명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문장의 장인이라 불렀죠. 사생활도 평범했습니다. 결혼한 지 12년째였죠.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등산을 즐겼다고 하죠. 대학 내에서도 인망이 두터웠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정했고 동료들과도 원만했죠. 적이 있을 리 없는 사람이라는 게 주변의 평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참혹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감식반원들이 복도 구석구석을 살폈죠. 김 교수의 시신은 연구실 문 앞에 있었습니다. 마치 문을 열려다 습격당한 것처럼 보였죠. 목과 가슴에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11군데였죠. 깊고 날카로운 상처들이었습니다. 흉기는 날이 얇고 긴 칼로 추정됐죠. 하지만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가져간 것이 분명했죠. 복도에는 다른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죠. 연구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바로 열렸죠. 내부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특별한 단서는 없었죠. 책상 위에는 원고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작업하던 번역 원고였죠. 붉은 펜으로 수정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정밀 검사했죠. 사망 추정 시각이 나왔습니다. 전날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였죠. 지명상은 목 부위의 상처였습니다. 경동맥이 끊어져 있었죠.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저항한 흔적은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것이 궁금한 Y.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향한 첫 단서가 됩니다. 법의학자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김 교수는 제대로 저항할 틈도 없었던 겁니다. 범인은 치밀하게 기회를 노렸던 것으로 보였죠.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캠퍼스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죠. 하지만 여름방학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과 교직원은 이미 떠난 후였죠. 경비실에 먼저 들렀습니다. 당직 경비원 박정수 씨를 만났죠. 그날 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순찰도 평소처럼 돌았다고 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정문 쪽에서 차 한 대가 나갔다는 겁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죠. 번호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주 보던 차는 아니었어요. 박 씨의 진술이었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했죠. 인문관 내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전날 밤 10시 20분을 마지막으로 녹화가 중단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다시 작동했죠. 기계 오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멈춘 걸까요? 기술팀이 장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전원 케이블이 인위적으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CCTV 녹화기실에 들어가 플러그를 뺀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 전에 다시 꽂아놨죠. 범행을 숨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녹화기실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경비실과 행정실에 각각 한 개씩 있었죠. 하지만 두 열쇠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 복제 열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수사팀은 내부자 소행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캠퍼스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의 범행일 수 있었죠.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았죠. 한편 김 교수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인 정미영 씨는 충격에 빠져 있었죠. 남편이 누구한테 미움받을 일은 없어요.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경사의 질문이었죠. 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협박 전화. 몇 번 받았어요. 협박 전화. 이 단어에 수사팀의 귀가 솟았습니다. 언제부터였냐는 질문에 정 씨가 답했죠. 작년 말부터요. 책 번역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책이기에 협박까지 받았던 걸까요? 그 책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 가을. 한 출판사에서 김 교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악마의 구절이라는 소설의 번역 제안이었죠. 영국계 인도 작가 라이말리의 문제작이었습니다. 이 책은 1988년에 출간됐습니다. 현대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정 종교를 모독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소설 속에는 종교적 예언자를 풍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경전을 패러디한 장면도 있었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심각한 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죠. 1988년 9월. 영국에서 책이 출간되자마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책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열렸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발매가 금지됐습니다. 중동 여러 나라도 수입을 차단했죠. 1989년 2월 14일.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선 겁니다. 국영 방송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죠. 라이말리와 이 책의 출판 관계자들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한다. 이른바 파트와였습니다. 종교적 사형 선고였죠. 전 세계에 충격이 퍼져나갔습니다. 작가만이 아니었습니다. 번역자, 편집자, 출판사 대표까지 포함됐죠. 이 책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상금까지 걸렸죠. 200만 달러. 당시 한화로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파트와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금액이었죠. 문학 작품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위협이 된 겁니다. 라이말리는 즉시 은신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정보부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죠. 그의 거처는 극비로 붙여졌습니다. 24시간 경호 속에 살아야 했죠. 하지만 번역자들은 달랐습니다. 각국에서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탈리아, 일본, 터키, 노르웨이. 그들은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민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 9월 출판사의 제안을 받았죠. 처음에는 고민했다고 합니다. 가족도 걱정했죠. 하지만 결국 그는 수락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소명 때문이었죠.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죠. 번역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 교수는 신중하게 문장을 다듬었죠.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서도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밤낮 없이 원고와 씨름했죠. 작업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1990년 12월에 완성됐죠. 출판사는 곧바로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출간 예정일은 이듬해 3월이었죠. 그런데 소식이 새어나갔습니다. 악마의 구절 한국어판 출간 계획이 언론에 보도됐죠. 1991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일부 종교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출판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였죠.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지휘 계획도 발표됐죠. 출판사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200여 명이 모였죠. 출판 중단, 번역자 처벌 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격앙됐죠. 김 교수에게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대학, 연구실로 항해 전화가 걸려왔죠. 처음에는 하루 한두 통이었습니다. 점차 늘어나 하루 10여 통까지 이어졌죠. 번역을 취소하시오. 당신은 큰 죄를 짓고 있소. 전화 속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협박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1991년 2월 중순경부터였죠.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중단하라. 가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부인 정미영 씨도 협박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걸려온 전화였죠. 남편을 설득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말끝을 흐리는 음성이 더 섬뜩했다고 합니다. 딸의 학교까지 언급됐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소. 정 씨는 공포에 질렸죠. 남편에게 번역 중단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김 교수는 갈등했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고민했죠.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았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오. 동료 교수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걸린 문제요.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게 무너질 거요.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협박 전화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죠.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조심하시라는 당부뿐이었죠. 전화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발신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홀로 버텨야 했죠. 1991년 3월 15일 악마의 구절 한국어판이 출간됐습니다. 조판 3,000부가 서점에 깔렸죠. 일부 서점에서는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서점에는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지휘대의 난입을 우려한 조치였죠. 긴장 속에서 책은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학계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죠. 용기 있는 번역이라는 찬사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무모한 도발이라는 비난도 있었죠. 사회는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논쟁은 수주간 이어졌죠. 그리고 그 무렵 해외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91년 3월 20일 이탈리아에서 사건이 터졌죠. 같은 책의 이탈리아어 번역자가 습격당한 겁니다. 번역자의 이름은 마르코 로시. 50대 문학 교수였죠. 밀라노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칼에 찔렸습니다. 복부와 등에 여러 차례 상처를 입었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중상이었죠.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죠. 범인은 도주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중동계 남성이었다고 하죠. 30대 중반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추적에 나섰죠. 이 소식은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파트 1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실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번역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죠. 한국에서도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김성민 교수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대학 측은 경호 인력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거절했죠. 과장된 걱정입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요. 이탈리아와는 다르오. 낙관적인 판단이었죠. 가족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휴직을 권했죠. 당분간 집에만 있으세요. 하지만 김 교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숨어 지낸다면 그들이 이긴 거요.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는 거요.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화를 부르게 될 줄은 몰랐죠. 1991년 4월.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편지로도 왔죠. 연구실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10자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공개 사과하라. 필체는 어설펐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았죠. 또 다른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직접적이었죠. 내 최후를 준비하라. 붉은 잉크로 쓰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 편지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는 무의미했죠. 여러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제기됐죠.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협박의 빈도는 줄어들었죠. 김 교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잠잠해지는 모양이요.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김성민 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6월 말. 학기가 끝나갔습니다. 김 교수는 여름 방학 계획을 세웠죠.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끝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번역 프로젝트 준비였죠. 7월 초까지는 연구실에서 작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계획이 될 줄은 몰랐죠. 7월 10일, 수요일. 김 교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오전에는 강의 준비를 했죠. 오후에는 원고를 검토했습니다. 저녁 6시경, 동료 교수가 들렀습니다. 잠시 담소를 나눴죠. 내일 저녁 식사나 하시지. 좋소. 가족들과 함께. 동료가 떠난 뒤에도 김 교수는 남았습니다. 작업을 마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밤 9시까지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경비원이 순찰하며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김 교수가 연구실을 나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방을 챙기고 불을 껐죠. 문을 잠그고 복도로 나왔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다가왔을 겁니다. 김 교수는 그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이었습니다. 반응할 틈도 없었죠. 날카로운 칼날이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1번, 2번, 3번. 11번째 칼이 목을 관통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 자리에 쓰러졌죠. 피는 복도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생명은 서서히 꺼져갔죠. 범인은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비상구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았죠. CCTV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김성민 교수는 그렇게 홀로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했죠. 차가운 복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발견됐죠. 7월 11일, 목요일. 조교 이혜진 씨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충격과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질렀죠. 캠퍼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강력계는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렸죠. 현장 감식, 부검, 목격자 조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부족했죠. 부인 정미영 씨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경찰서로 급히 달려왔죠.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딸은 아직 몰랐습니다. 학교에 있었죠. 할머니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되는 건 며칠 뒤였죠. 대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학생들에게 공지가 나갔습니다.
외국어 문학과 김성민 교수께서 불의의 사고로 별세하셨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학 정문은 취재진으로 북적였죠. 번역가 살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악마의 구절과의 연관성이 집중 조명됐죠. 출판사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용기를 기립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추가 발행 계획은 즉시 중단됐죠. 서점에서는 책이 철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중단 요청이 빗발쳤죠. 일부 서점은 자진해서 책을 치웠습니다. 두려움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경찰 수사는 여러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첫째, 협박 전화의 주인공을 찾는 것. 둘째, 종교 단체와의 연관성 규명. 셋째, 해외 조직과의 연결고리 추적. 협박 전화 기록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 건 없었죠. 김 교수가 기록한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성, 중년, 침착한 목소리 정도의 정보뿐이었죠. 공중전화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대부분 서울 시내 곳곳이었죠. 일정한 패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조심했던 겁니다. 종교 단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출판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대상이었죠.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범행을 부인했죠. 우리는 평화적 항의만 했을 뿐입니다. 한 단체 대표의 말이었죠. 폭력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살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했죠. 대부분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알리바이였죠. 집회 참가자 명단도 검토했습니다. 200여 명의 신원을 파악했죠. 하나하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죠. 한 가지 흥미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사건 이틀 전이었죠. 인문관 근처에서 낯선 남자가 목격됐다는 겁니다. 목격자는 같은 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본 것 같아요. 그의 진술이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몽타주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목격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얼굴을 재구성했죠. 30대 중반의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단발머리, 무표정한 얼굴, 검은색 재킷.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목격자도 자신이 없었죠. 그 사람이 범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신문과 방송에 보도됐죠. 제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죠. 경비원 박정수 씨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나간 차에 대해 추궁했죠. 정말 번호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두워서. 차종이라도 특정할 수 있을까요? 국산차인 것 같았어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란저나 소나타. 그 정도 크기요. 색깔은 확실했습니다. 검은색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검은 승용차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CCTV 조작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범인은 캠퍼스 구조를 잘 알고 있었죠. 녹화기실 위치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자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죠. 교직원 명단을 재검토했습니다. 최근 퇴사자도 포함했죠. 한 명 한 명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서는 나오지 않았죠.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도 조사했습니다. 인문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5명이었죠. 모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점점 벽에 부딪혔습니다. 단서는 많았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죠. 7월이 지나갔습니다. 8월도 절반이 흘렀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죠. 그런데 8월 23일,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였죠. 사건 당일 밤 이상한 걸 봤습니다. 제보자는 인근 편의점 주인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300m 떨어진 곳이었죠. 밤 11시 40분경 한 남자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편의점 주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나갔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남자의 인상차기를 물었습니다. 30대 정도, 동양인이었어요. 앞서 목격된 남자와 비슷했죠.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내부 영상을 분석했죠.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보였죠.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물이 붉게 물들었죠. 손목까지 꼼꼼히 씻었습니다. 범행 직후의 모습이 분명했죠. 편의점을 나서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외부 CCTV에 잡혔죠. 남자는 북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골목 모퉁이에서 시야에서 사라졌죠. 수사팀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단서를 잡은 것 같았죠. 몽타주를 다시 제작했습니다. 이번엔 훨씬 선명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경찰서에 몽타주가 배포됐죠. 공항과 항만에도 통보됐습니다. 이 남자를 찾아라. 하지만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죠.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사팀은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했죠. 해외 조직과의 연관성이었습니다. 바트와 이후 벌어진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2월, 바트와 선고 직후였죠. 영국에서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점 두 곳이 폭탄 테러를 당했죠. 1990년 7월, 이탈리아에서 번역자가 습격당했습니다. 마르코 로시 교수였죠.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1991년 3월, 노르웨이 출판사 대표가 총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빗나갔죠.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7월, 한국에서 김성민 교수가 살해됐습니다. 패턴이 보였죠. 번역자와 출판 관계자를 노린 연쇄 테러였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인터폴의 협조를 요청했죠.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경찰과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죠.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각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했죠. 모두 기습적이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노렸죠. 이탈리아 사건의 용의자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30대 중반 중동계 남성이었죠. 몽타주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된 남자와 비교했습니다. 얼굴 윤곽이 비슷했습니다. 눈매도 흡사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몽타주의 한계였죠. 출입국 기록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사건 전후 한 달간 입국한 외국인을 추적했죠. 특히 중동 국가 출신에 주목했습니다. 수백 명의 명단이 나왔죠. 하나하나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행 목적, 체류 기간, 방문 장소, 은행 거래 내역까지 조사했죠. 그중 3명이 주목됐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란 국적의 사업가였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 입국했죠. 하지만 사건 당일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호텔 CCTV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했죠.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다음 인물을 조사했죠. 두 번째 인물, 레바논 출신 유학생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고 했죠. 사건 당일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학원 출석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업에 참석했더군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였죠. 이 역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
시리아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했죠. 사건 사흘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남자의 행적이 묘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기록이 없었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죠. 출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더군요. 목적지는 방콕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의심스러웠죠. 타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방콕 입국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방콕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경유지에서 사라진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추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가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여권도 위조됐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범인일까요? 정황상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죠. 편의점 CCTV 속 남자와 동일 인물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좌절했습니다. 또다시 미궁에 빠진 겁니다. 7마리를 잡은 것 같았는데 놓쳤죠. 범인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991년이 저물어 갔죠.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2년 봄, 수사팀에 새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전담 팀을 재정비했죠.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재검토했습니다. 현장 사진, 부검 보고서, 진술 조서. 놓친 게 없는지 꼼꼼히 따졌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한 형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요? 7월 10일 밤을 선택한 이유 말이죠. 범인이 김 교수의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일리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불규칙하게 야근했죠. 늦게까지 남는 날도 있었고 일찍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그날 밤을 알았을까요? 누군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원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수사팀은 다시 대학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김 교수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주목했죠. 하지만 역시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김 교수를 존경했죠. 배신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수사는 또다시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죠.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킨 학자. 비문에 새겨진 문구였죠. 동료들과 제자들이 헌화했습니다. 부인과 딸도 참석했죠. 11살이 된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빠는 나쁜 일 안 했는데. 어린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인 정미영 씨는 담담했습니다. 1년간 많이 울었죠. 이제는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신념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후회도 돼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 책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행복했을 텐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표현의 자유와 가족의 안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정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김성민 교수는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 대가는 생명이었죠.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1993년. 수사는 계속됐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완전히 사라졌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1993년 7월, 터키에서 호텔 방화 사건이 일어났죠. 악마의 구절 터키어판 출판 기념회가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37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문화인과 지식인이었죠. 터키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트와의 그림자는 여전했죠. 1994년, 또다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였죠. 도쿄 인근 도시의 한 대학에서였습니다. 일본어 번역자가 살해됐습니다.
이름은 다나카 히로시 교수였죠. 연구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김성민 교수 사건과 놀랍도록 비슷했죠. 범행 수법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기습 공격, 여러 차례 찔린 상처, 흉기 미발견, 목격자 전무. 패턴이 일치했습니다. 한일 양국 경찰이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두 사건의 연관성을 집중 분석했죠. 동일범 또는 동일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죠. 일본 경찰도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서 나온 몽타주가 있었죠. 한국 사건의 몽타주와 비교했습니다. 유사점이 발견됐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 수사가 강화됐습니다.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가 참여했죠. 바트와 관련 연수의 사건으로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밝혀지지 않았죠. 누가 이들을 보낸 걸까요? 이란 정부일까요? 극단주의 조직일까요? 아니면 개인적 광신자일까요?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1995년 한국에서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가 됐습니다. 적극적인 수사는 중단됐죠. 하지만 파일은 영구 보관됐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범인이 다른 범죄로 체포될 수도 있었죠. 우연한 제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심했습니다. 2000년이 됐죠. 이미 10년이 흘렀습니다. 공소시효도 다가오고 있었죠. 2005년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됐죠. 범인이 나타나도 재판에 회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규명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유족들이 진상 조사를 요구했죠.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잊혀져선 안 될 사건이라고 했죠. 2010년대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김성민 교수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이었죠. 과거 수사 기록이 재조명됐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은 충격을 받았죠. 이런 일이 있었다니.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위협받았다니.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예술의 자유와 종교적 감수성. 둘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2020년 악마의 구절 작가 라이말리가 다시 습격당했습니다. 미국에서 강연 중이었죠. 한 남자가 무대로 뛰어올라 칼로 찔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중상을 입었죠. 30여 년이 지났지만 파트와는 여전했습니다. 위협은 끝나지 않았죠. 김성민 교수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이렇게 당했겠구나. 30년 전에 그 밤을 상상했죠. 고독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2025년. 지금입니다. 사건 발생 34년이 지났죠. 여전히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성민 교수의 딸은 이제 45살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죠. 하지만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부인 정미영 씨는 70대가 됐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죠. 매년 기일이면 묘소를 찾습니다. 당신은 옳았어요 라고 속삭입니다. 대학, 캠퍼스의 추모비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다니며 보죠. 어떤 이는 멈춰 서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지나칩니다. 인문관 3층 복도. 그곳은 이제 평범한 복도입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교수들이 연구하죠. 34년 전의 비극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록합니다. 김성민 교수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 두려움에 굴하지 않았던 학자. 그의 번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악마의 구절 한국어판은 절판됐습니다. 도서관 몇 곳에만 소장돼 있죠. 희귀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옮긴 문장들은 남았습니다. 누군가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금지된
책을 찾아 읽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김 교수의 유산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유와 안전, 무엇이 더 소중한가? 신념과 생명,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김성민 교수는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참혹했죠. 하지만 그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죠.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늙어가고 있을 겁니다. 혹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 김성민 교수의 연구실. 그곳에는 후임 교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메모 하나가 남아있죠. 누렇게 바랜 종이에 씌어 있습니다. 진리는 두려움보다 강하다. 김 교수가 남긴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문장은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누군가 발견하길 기다리며. 1991년 7월 11일 서울 북부의 한 대학 캠퍼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번역가의 용기를, 한 학자의 신념을,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자유를.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범인의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동기도 배우도 밝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김성민 교수의 이름은 기억됩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복도에서 홀로 죽어갔죠. 아무도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생각의 자유. 김 교수가 목숨 걸고 지킨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이어받았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자유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91년 7월 11일.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김성민 교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생각하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죠. 범인이 양심의 가책에 자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김성민 교수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말이죠. 어둠은 깊었습니다. 그날 밤의 어둠처럼.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김 교수의 신념이 그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갑니다.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자유를 지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김성민 교수. 41살의 생을 마감한 번역가. 그는 책 한 권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그가 번역한 것은 책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번역했습니다. 신념을 번역했습니다. 자유의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그 번역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34년이 지났지만 빛바래지 않았죠. 오늘도 누군가 읽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리는 두려움보다 강하다. 김성민 교수가 남긴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둠 속의 진실을 찾아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김성민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궁금한 Y. 구독과 좋아요는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